행동을 지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이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인지론, 이 반두라의 사회인지론은 반두라가 뭐 자기효능감 이론에서도 봤듯이 계속해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보면 관찰학습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꼭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관찰학습의 단계, 주입하지, 재생, 동기화하고, 이 동기화에는 이런 직접 강화가 있고 대리 강화가 있고 자기 강화가 있다. 이거 꼭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아주 기본이니까. 나오면 기본이 나옵니다. 알겠죠? 막 너무 어려운 거 나오면 다 쓸 수 없는데 기본이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어요. 이 기본을 잘 알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두라는 학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환경의 그 모델의 영향을 받는 관찰학습에서 시작해가지고 결국 뭘로 가느냐? 자기조절학습, 즉 개인 내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자기 조절학습으로 간다. 이 학습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떤 것이 영향을 줘요? 환경도 영향을 주고 행동도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개인 내적 요인도 영향을 주는데 이 세 가지가 상호 결정을 하면서 학습에 영향을 주는데 제일 처음에는 환경의 그 모델이 중요한 관찰학습, 요것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가면 개인 내적 요인, 즉 개인 내적 요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기효능감 같은 경우 그런 경우예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자기 조절학습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자기 조절학습이라고 했는데 이게 자기 조절학습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자기가 이제 목표 행동 기준을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지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평가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강화를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자가 목표를 달성하고자 이렇게 자신의 사고나 감정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통제하는 조절하는 학습이 자기조절학습이에요. 이것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기조절학습은 아무튼 계속해서 지금 트렌드로 보면 강조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학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인지주의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형태심리학 쪽과 관련한 켈러의 통찰학습 이런 정도의 이제 특징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통찰라고 하는 것인데 이 뭘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단 목적 관계를 이렇게 파악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통찰입니다. 통찰인데 이 통찰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인지주의의 시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처리 이론. 과거에 객관식이나 많이 시험에 출제됐는데 뭐 여지껏 한 번도 출제 안 됐습니다. 근데 정보처리 이론 여기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자급기획의 두 가지 한계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정보를 기억하는 시간이 짧다. 자급기획의 다른 이름은 단기 기억인데 짧다라고 하는 문제하고 한 번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단위가 9개를 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들 저장 시간 짧은 게 시연이고 또 정보를 처리하는 단위가 한계가 있다. 이걸 해결하면 청팅, 자동화, 분산 처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호화의 전략, 자급기획의 장기 기억으로 암호 형태로 이제 정보를 저장하게 되는데 그때 부호화를 하게 되는데 인코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정교화, 조직화, 심상화 이런 그 전략들을 쓰는 거죠. 과거에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거고 이제 메타인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기조절학습하고도 긴밀히 관계되어 있는 거고 이 메타인지 요즘 아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메타인지와 관련해서 특히 메타인지 기술 계획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거 요거 꼭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그럼 인지주의를 마무리하면 진짜 복잡한 인지 과정이 나오는데 라이겔루스가 제시한 개념학습은 개념을 제시하고 습득한 개념을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해볼 때 교사가 피드백을 주고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해서 그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구조화된 문제, 비구조화된 문제. 근데 두 개로 나뉘고 해결 전략은 각기 다른 거죠. 하나는 이제 비구조화된 문제, 답이 하나의 문제는 그 알고리즘, 연산법으로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 비구조화된 문제, 답이 여러 개인 그런 문제들은 바로 발견법, 휴리스틱스로 해결한다. 해결 전략이 이렇게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인본주의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구성주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학습 이론이 가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교육 심리학 쪽에서 보면 전이 이론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 전이라고 하는 거, 트랜스퍼라고 하는 것은 선행학습, 후행학습에 미치는 영향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반전이, 특수전이에 의해서 근접전이, 원격전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 기본적인 거 알아두시고, 또 전이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통적인 전이 이론, 형식 교화설. 그래서 형식이라고 하는 건 정신의 형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신 능력이에요. 요것을 도야를 해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 도야를 해요? 교과를 통해서 도야를 해야 한다. 그래서 교과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과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정신의 형식, 즉 정신 능력, 기억력이라든가 추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양해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뭡니까? 형식 도야라고 하는 거고,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서 전통적 교수법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형식 도야설이다. 그런 정도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지도 부분은 딱 한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최소한의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청소년 비행이론에서 차별 접촉이론하고 낙인이론, 이것이 이제 나왔고요. 이것도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 그 이외에 이제 비행이론 나왔으니까, 어쨌든 거기서 더 추가해서 나온다고 하면 이런 비행이론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이론도 중요하죠. 진로이론 다 몰라도 홀랜드의 성격이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격 유형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는데, 우리가 미아색이라고 하죠. 육각형 모델, 실제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간습형,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는 세 가지 성격이 있고, 그 성격에 맞게 그 진로를 안내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홀랜드의 성격이랍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라 라고 하는 거. 상담 쪽은 행동중심 상담기법과 인간중심 상담기법이 나왔는데, 인간중심 상담기법, 로저스 같은 경우가 이야기한 것이 여러분 잘 아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진솔성, 이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나온다고 하면 최소한 무엇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앨리스의 REBT, 이 정서적, 합리적, 정서적, 행동적 상담, 이것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의 원인은 비합리적 신념인 거고, 이걸 뭘 통해 가지고 논박을 통해서 이제 그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논리성, 실용성, 현실성에 비추어서 반박을 하는, 오지 뭐예요? 논박을 통해서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꿔주는, 그것이 앨리스의 REBT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이제 교육 과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교육 과정. 이 교육 과정을 보면 일단 제일 처음에는 교육 과정 유형에서 여기 이제 공식적 교육 과정, 잠재적 교육 과정, 그다음 연교육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많이 나온 것이 어때요? 잠재적 교육 과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잠재적 교육 과정은 출제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최근에 2024년까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나름대로 이제 좀 간격을 두고 출제가 됐는데, 그래도 이제 똑같은 문제는 출제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또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잭슨과 드리븐 같은 경우 이제 군집, 상장, 권력, 그다음 독립성, 성취성, 보편성, 특수성, 이런 것들을 좀 이런 것까지 이런 거 이제 나올 개연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재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워낙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연교육 과정, 이제는 나올 만합니다. 왜? 2020년에 나왔으니까. 그때 뭐가 나왔냐? 연교육 과정 교육 내용을 선정해 주는 시사점 해가지고 편성할 때는 어쩌냐? 교육 과정 편성 시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그다음에 운영할 때는 어쩌냐?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으로 내용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학생한테 가르쳐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사점이에요. 이것이 나왔으니까 이제 연교육 과정의 어떤 개념 물어볼 수 있어요. 교육적 가치는 있지만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거, 뭐 이런 개념 같은 것이라든가, 이제 그것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냐라고 이제 뒤집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편성할 때 공식적 교육 과정이 없어서 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적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 교육 과정이 없어서, 운영 측면에서 보면 또 공식적 교육 과정 포함되어 있지만 교사가 가르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20년에 나왔으니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좀 여러분들이 촉각을
내세워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공식적 교육 과정이 유형으로 봐서는 교과 중심 교육 과정, 그것이 업그레이드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있고, 또 그것이 업그레이드된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공식적 교육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어찌해야 되냐, 장단점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과 중심 교육 과정 장단점 적어도 두 개 정도는 정리를 하고 있어. 물어보니까 왜 보냐,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보면은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장점, 문제점, 장점 이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나온 거죠. 앞에서는 장점, 문제점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또 장점만 물어봤어요. 이렇게 반복해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기출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장점, 단점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서 보면 중액 교육 과정, 요것에 또 장단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특징이 나오죠. 아, 내가 교육 과정과 관련해서 장점, 단점을 잘 정리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중심 과정과 주변 과정이 동시원적으로 결합된 구조로 가지는 그런 교육 과정인데, 장점에는 이렇게 또 세 가지, 단점에는 이렇게 세 가지 이런 것들이 있다. 2020년에 나왔으니까 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격차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 다시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제 새롭게 나온다고 하면 이 생성, 현성 교육과정, 이머징 커리큘럼이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사전에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학생과 교사가 학습 현장에서 학습 내용을 계획해서 이제 교육을 실시하는 이런 거 뭐예요?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의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그래서 가장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생성 이제 교육과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장단점을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학습자 중심이다. 지식의 실질성과 통합성을 강화한다. 창의 탐구를 또 강화한다. 이런 것들은 좋은 점이지만 학습의 체계성이 약해진다, 평가가 곤란하다, 운영이 부담이 있다, 이런 것들이 또 단점이죠. 이런 장단점을 잘 정리해 놓으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다 뭡니까? 통합 교육 과정이에요. 통합 교육 과정인데 이제 드레이크가 이렇게 다학문적 통합, 간학문적 통합, 초학문적 통합, 그래서 이제 아래로 갈수록 그 이제 통합의 수준이 높아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통합 교육 과정도 이제 경험 중심 교육 과정하고 비슷해요. 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은 다 통합 교육 과정입니다. 장점, 단점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가 있겠다.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근거한 수업 전략 해가지고 발견학습이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발견학습이 출제가 됐는데 또 발견학습에 대해서도 좀 더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중심 혹은 인본주의 교육 과정은 출제가 안 됐어요. 출제가 안 됐는데 여기서 보면 이것도 역시 어떤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앞에 쓸 것은 쭉 읽어보시고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 전인적 성장, 자율과 행복감 증대, 관계성과 자기개념 강화 이런 것들은 좋은 점이다. 하지만은 인지 영역을 소홀히 가르칠 위험이 있다. 또 학습의 체계성이 약화될 수 있다. 평가나 책무성에 어려움을 준다. 뭐 이런 것들이 단점이에요. 장점과 단점 이렇게 두 가지씩 정도는 꼭 정리를 해놓기 바랍니다. 물어보니까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교육과정 재개념화하고 관련해서 교육과정을 새롭게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건데 가장 유명한 것이 파인의 실전적 재개념화죠. 그래서 교육과정 기존에 커리큘럼으로 이해를 했는데 말이 그 달리는 경주로로 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뭘로 쿠레레로 이해를 하는 거죠. 말이 달리면서 하는 경험. 즉 학생이 이수해야 될 과목에서 커리큘럼에서 학생이 학교에서 하는 경험으로 이렇게 쿠레레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이 쿠레레의 방법이라고 해서 이 네 단계의 파이너가 회귀, 전진, 분석, 종합을 해야겠고 수업에 적용한 것을 자서전적 수업이라고 했고 세 단계로 그것이 이제 전개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경험을 가지고 다른 이제 교사하고 또래하고 논의를 해보고 이제는 마지막에는 또 다른 학생의 경험을 가지고 서로 토론해보고 그러면서 교육의 본질이라고 하는 무엇이냐? 교육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즉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자기를.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 교육인데 이런 3단계 교수법을 통해서 자서전적 교수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수업을 하는 것이 자서전적 교수법이죠. 자, 교육과정 개발모형은 출제가 이제 빈도가 꽤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나온 것이 교육과정 개발모형에서 오커의 수구 모형의 특징 이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역방향 설계의 이제 개념과 특징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됐어요. 출제가 됐는데 이제 2015년, 2018년 이런 것들인데 이제 좀 시기가 됐으니까 이것이 반복해서 출제되든가 아니면 다른 또 중요한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출제가 되겠죠. 오커의 수구 모형 특징 이렇게 당연히 수기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적을 수 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확장되면 이제 교육과정 개발할 때 세 단계로 한다. 강령, 수기, 설계. 그래서 이 각 단계에서 그 단계와 그 단계에서 하는 활동을 써라!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단계와 그 활동들은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백워드 설계의 이제 개념이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특징을 이야기를 해봐라. 해서 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백워드 설계는 여전히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그 교육과정 또 수업 평가의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것이 백워드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여러분들 정리를 해 놓으시고, 이제 요 좀 더 세분화 들어가면은 이해의 6가지 요소, 설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기 지식까지 요 6가지 요소, 이것들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단계,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하기, 학습 경험 계획하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목표 설정을 한 다음에 평가가 꼬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백워드 해가지고 수용 가능한 증거 결정하는 것이 등장하는 거죠. 이 세 단계와 거기 안에서 하는 활동 같은 걸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백워드 설계 여전히 2022 개정교육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 있죠. 그다음에 타일러의 전통 모형 나오면 타일러는 계속 많이 교육과정하고 평가하고 관련해서는 타일러가 계속해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타일러 모형의 특징, 그다음에 물어보면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제일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스킬백의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입니다. 왜? 지금의 트렌드, 중앙 집권적 교육과정 개발이 아니라 지방 분권적 교육과정 개발의 이 트렌드에 맞는 것이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형입니다. 그 특징 이제 쓰라고 하면 상황 분석을 도입을 했다. 목표 설정 전에. 그 다음에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 강조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교육과정 개발 주체가 어떤 것이냐? 학교와 교사다. 교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참여적 의사결정, 교육과정을 또 교사 혼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 파트너가 서로 협력해서 함께 만들어간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순환적, 역동적 상호 작용 적 설계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순환적, 역동적, 상호작용적 이 말의 차이는 요 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설계를 한다. 그러면 이런 특징을 여러분들 꼭 잘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과정 개발의 단계 5단계까지 상황 분석에서 이 상황 분석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상황 분석에서 외적 변화, 내적 변화에 해당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이런 이제 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하고 이제 맞물려서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야기되잖아요. 간단합니다. 근데 특히 교육 내용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이냐. 내용 순서를 변경할 수 있고, 내용을 생략할 수도 있고, 추격할 수도 있고, 확대할 수도 있고, 대체할 수도 있고, 재편성할 수도 있고, tan곡교와 통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은 꼭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진의 예술적 개발 모형 특징이 있습니다. 뭐 3가지 정도로 정리했는데 꼭 이것도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 목표 부분에서 이렇게 타일러의 행동 목표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목표, 표현적 결과 이거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거, 유명한 교육적 상상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다음 교육과정 계열화 어떤 순서를 가르칠 것인가 해서 계단식만 쓰는 것이 아니라 거미줄 모형까지도 써야 된다. 평가에서는 양적 평가가 아니라 질적 평가를 해야 된다. 교육 감시관을 활용해서 그리고 교육 비평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이 정리해야 될 목록입니다. 그 다음에 역량 중심 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이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 틀로 특징이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또 역량이라고 하는데, 이거 컴피턴스라고 하죠. 그 역량이라고 하는 것의 또 특성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최소한 여러분들은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역량을 함양하는 지금 교육과정을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를 하니까. 그리고 또 이어지는 것이 뭐냐?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요것을 또 개발하는 것을 어때요?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 맞춤형이라고 할 때 일단은 무엇을 잘해야 돼? 진단을 잘해야 돼. 진단을. 요 내용 봤어요. 특징이 보면 진단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목표를 맞춤형으로 이렇게 개인 맞춤형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돼. 그럼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은 그것을 해가지고 이제 교육과정을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겠죠.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가면 이제 진단하고 개인화된 목표를 세우고 이제 이거 지워버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 수업을 하고 여기 맞춤형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맞춤형 평가를 해야 되죠. 그럼 이런 식으로 4가지 정도로 여러분들 뽑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진단을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화된 목표를 세우고 맞춤형 수업을 하고 맞춤형 평가를 하는 이런 것들이 뭐냐? 맞춤형 교육과정의 그 개발의 특징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온 것이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은 디지털 기반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디지털 기반 교육과정 개발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도 이제 그 특징들을 정리를 해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진단을 통한 개인 맞춤형 학습을 하게 하는 거고요. 또 이런 역량 기반에서 이제 설계를 하는 거였고요. 또 형성평가를 디지털화하는 거고요. 하는 것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으로 보면 나와요. 특징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여러분들 정리는 되겠죠. 다 하는 기억을 못 하니까 그렇게 해놓고요. 여기 참고해서 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토론하고 질문하고 이제 공유를 글과 댓글 형태로 주고받는 이제 그 게시판형 대화 도구 요것과 관련해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이렇게 토론들을 이런 식으로 해간다. 온라인에서. 그 다음에 이제 동료 평가라고 하는 것들이 좀 언급이 되는데 동료 평가는 나중에 이제 그 학생 주체 평가 쪽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 동료 평가를 좀 정리를 해놨어요. 여기 특히 이제 동료 평가의 장점, 동료 평가의 유의할 점 이런 것들은 나옴직합니다. 나옴직해요. 학생이 주체가 되는 평가, 자기 평가하고 뭐가 있어요? 동료 평가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평가, 동료 평가가 있는데 동료 평가와 관련해서 장점이 뭐고 유의할 점이 뭐냐 이런 것들은 꼭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 내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디지털 기반 교육과정 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2022 개정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주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기반 교육과정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개념 기반 교육과정, 린 에릭슨의 개념 기반 교육과정. 이게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강력하게 이제 도입이 된 건데 깊이 있는 학습할 때 그 깊이 있는 학습과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이 가장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과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지식을 구성하도록 돕는 교육 과정. 그래서 그 사실과 기능만 가르치는 2차원적 교육 과정.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 3차원적 교육 과정. 그러면은 전이 가능한 이해. 이게 뭡니까? 개념과 원리입니다. 개념과 원리까지 또 가르치는 3차원적 교육 과정으로 가는 거. 그래서 깊이 있는 학습을 강조하는 것이 개념 기반 교육 과정입니다. 특징을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3가지로 또 여기 정리가 되어 있네요.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개념 기반 교육 과정에서 학습은 개념 기반 탐구 학습입니다. 즉 개념 학습과 탐구 학습이 결합된 개념 기반 탐구 학습. 이런 것들의 특징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고. 자, 이제 개념 기반 교육 과정 수업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개념적 이해를 하고 이해 전이를 촉진하는 것인데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 교과의 구조를 가르칩니다.
이 지식의 구조 브루너가 이야기한 거죠. 근데 교과의 구조라고 이제 에릭슨은 이야기를 하면서 지식의 구조, 과정의 구조에서 여기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뭐 1차원적인 거예요. 근데 2차원적인 거. 요거 2차원적인 거예요. 3차원적인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가 관련된 사고가 낮은 수준의 사고인 거고, 그다음에 이런 개념 일반화 원리 이론과 개념 일반화 원리와 관련된 사고가 무슨 사고예요? 높은 수준의 사고. 그럼 이런 낮은 수준의 사고, 높은 수준의 사고가 결합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전이 가능한 이해를 습득하게 하는, 깊이 있는 학습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개념 기반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수업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개발 절차하고 관련해 가지고 요 파트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에서 제일